겸손은 다스베다 341회 시작하겠습니다. 도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번 책은 개엄 이후에 순식간에 쓰셨다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몇 개월, 또 길게는 1년씩 걸려서 책을 쓰시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다 쓰셨다는, 예. 선생님, 무슨 메시지를 그렇게 급히 내려고 급하게 책을. 그러니까는 내가 사상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도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얼마나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상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좀 책으로 써서 이 시대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상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상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우리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상식이라는 게 어떠했느냐? 상식이라는 거는 지식도 식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도 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인식을 말하는 건데 그 식 중에서 가장 항상스러운 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이 만들어 놓은 이 최고의 이 문화적 작품들 가장 가까운 거로부터 얘기하면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한글은 어떠한 상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최만리의 상소를 보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뭐 그걸 충분히 뜻을 펴지 못하니까 한글을 맺는다 이런 얘기만 알지만은 중국의 이 한자 문화권이 몇천 년을 지배해온 나라에서 독자적인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이단이에요. 특히 이게 뜻글이라는 한자의 책에서 뜻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소리글, 교육을 안 받아도 자기가 말하는 그걸 갖다가 한 일주일이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정인지의 사업을 보면 이거 일주일이면 이거 뛸 수 있다. 일주일이면은 과거 시험 거쳐가지고 몇십 년 공부했던 거 하나에 이 도움이 없이도 직접 자기 생각을 그대로 적어서 전달할 수 있다. 이 뜻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변해가면서 그 혁명이었잖아요. 이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복속하는 자세라는 거는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벗어나는 방편으로서 그 당시 민중들이 이 훈민정음을 따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한글 창제는 사실은 우리 민중의 혁명이고 이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 엄청난 상식의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눈치채셨어요? 네. 공장장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여기 앉아있는 보람이 있지. 한글이라는 건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내는 소리 전체를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러거든요. 이 세종 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온 것이 오늘날 군사도 그렇고 이 경제도 10대에 들고 뭐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지금 뭐 K컬처에 이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국의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도박을 했으면 자식 쳤으면 털고 일어나야지. 이거 구질구질하게 국민들이 전체가 영화처럼 다 텔레비를 통해서 본 장면을 저 혼자 부정하고 앉았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판에서는 나 같은 사상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뭐냐면 윤석열 너는 끝났다. 이미 너무도 명백한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실책을 어떻게 계엄으로 카바를 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구한 말에 우리가 일제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조리가 쌓여요. 해방 후에 반민특위니 이거를 청산하려고 양심 세력들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좌절을 시키거든요. 일제에 붙어서 재미를 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끊임없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한 번은 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역사를 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그 후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낱낱이 드러내서 청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연출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의 민중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식을 받아서 한글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상식의 산물인데 일제시대에 그게 끊겼어요. 그게 막 부조리가 쌓여 있는데 윤석열이 그거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도사. 올해가 을사년 아니에요? 지금 을산 늑약이라고 그러지만 그 시대로부터 두 갑자를 거쳤단 말이에요. 올해가 12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역사의 페이스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도 폐악질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정체를 봤기 때문에 이참에 청산할 기회가 왔다. 그렇게 이 친일적인 인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인가 하는 당도 앞으로 이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변혁이 오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런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올 수밖에 없죠. 윤석열의 계엄령 이 발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대하잖아요. 거기에 왔던 군인들도 유교로 말한다면 불인 인지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하나 그 몰랐는데 이 계엄이라는 게 처음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꾸민 일인데도 거기로 모여든 사람이건 뭐 군인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그 뒤로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이건 거대한 인류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기적을 탄생시켰다. 이 기적이 무의미하게 끝날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리더십이나 탄생할 거라고 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재명 한 사람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하잖아요. 1급 체제라든가 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말이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쭉 그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언행을 보면은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뭔 문제가 있어. 그냥 이 정적주의로 해서 끌려다니기만 했지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사람이 판단력이 있고 믿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태가 딱 벌어질 적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국회로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커먼 센스잖아요. 그게 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거는 모든 사태에 대한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은 사실 큰 하자가 없는데 1급 체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게 그 리더십이 훌륭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가치가 드러나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 자신의 언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역에서도 계속 공자라는 사람이 이 계사전에서 하는 말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성은 언행에 있다. 거기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 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정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가 영원히 여기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엄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우셨어요. 네. 예전 같으면 훨씬 야박하게 평가하셨을 텐데. 이 정도면 야박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제자고 뭐 제 처고 싸그리 보면 싸그리 독감에 걸렸어. 그만큼 이 생활이 요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생활이 말이야 뭔가 이 스트레스 속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많죠. 난 경호원이 붙어 있다고 그러고 집에도 잘 못 간다고 우리 총수님이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야. 나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요새 지내고 있나 이래. 사실은 뭐 책보다도 어떻게 지내는지 얼굴 한번 보려고 왔다. 김어준 총수야말로 하나의 보배잖아요. 어려운 말을 그렇게 쉽게 국민에게 전달해주고 구태타를 하면서도 김어준이를 사살하라. 내 제자 한 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밤에 선생님 빨리 도망가셔야겠어요. 야 나는 김어준급이 아니야. 나는 걱정 마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천명이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이미 다 처리 끝낸 거예요. 저 여당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윤석열이를 살려내야겠다 하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선생님, 수천 년 역사에 상식을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독감이 드셔가지고 김어준 보고 싶어서 나왔어. 이걸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은 요지는 저쪽에서 아무리 해도 이것은 끝났다. 끝났다. 이 우리 시대의 지금 사명이라고 할까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헌재 재판을 끝내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이것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가들을 새롭게 옹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보수 언론이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의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재명 죽이기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윤석열이나 부인과 같은 그 이상한 캐릭터를 경험한 이 상황에서 잘못 선택할 리가 없죠. 지금. 선생님 오랫동안 대선 후보들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인물평도 직접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후보가 확정됐을 즈음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이 다스베이다만큼 지금 효율적인 매체가 없잖아요. 이 내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오늘은 그 계엄 이후에 서로 잘 있냐? 알고 봤더니 그거, 예. 그거예요. 오늘은. 그거였어요. 내가 전화를 하시지. 두뇌가 잘 돌아가잖아요. 사실 미열이 있고, 나오기 전에 내가 아스피린 같은 걸 좀 많이 먹고 왔더니,
지금 띵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참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김어준 총수가 그 호쾌한 웃음으로 내 이 말하는 걸 다 커버해 주니까 이거 믿고 나왔는데 오늘은 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근데 늙으니까 뭐 늙은 대로 이런 모습도 좋은 거죠. 뭐 내가 뭐 꼭 말을 그냥 아주 유창하게 잘 해야만 도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진심은 전달이 됐을 거야 아마. 예. 자, 선생님 다 전달됐고요. 예. 자, 독감 회복하시고 후보 정해지고 나서 그 전에 꼭 안부 전화는 미리 하고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책을 주시고 가시게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2권밖에 안 가주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주시려고? 아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막 하고 가셨어요. 네. 맛있다. 어쨌든. 산삼의 본향 지리산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 시종 사냥 산삼 온라인 구매 후기 14,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 산삼 순백 함께 해보아요. 안녕하세요.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주변에 꽃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만난 것 같습니다. 와,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쩌지? 번호를 물어볼까? 저기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1800-9222요. 1800-9222. 이게 핸드폰 번호라고요? 아니요. 착한 콜 꽃배달 번호예요. 아니, 왜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이 번호를... 꽃을 배달하면 주문 금액의 5%씩 기부가 되거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 이거 광고구나. 착한 콜 대리운전은 수도권 1800-9998을 눌러주시면 콜당 500원이 기부됩니다. 착한 콜 퀵서비스도 있습니다. 수도권 1800-95668 다 외우실 필요 없이 검색창에 착한 콜만 검색하시면 모든 서비스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서비스. 저도 언젠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전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해봤는데 궁금해지는 것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결국 그게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이 마무리 지어지더라.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 내란의 끝 K민주주의 이 책에 써놓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 책을 읽을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책을 줬는데도 보지도 않고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이 끝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나 하는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많아요. 네. 80년 계엄령 선포, 이제 계엄령 전국 확대 직후에 5.18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급하게 책 쓰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원래 이거 지금 쓸 책은 아니었었거든. 자, 그 얘기를 예. 단 30분 내로. 꼭 이래. 가을이었죠, 우리? 8월 말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가능성 얘기하고
겸공 덧살롱에서 만약에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윤석열의 캐릭터를 볼 때는 선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선포하면 윤석열 죽는 길이다. 계엄이 성공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책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표현은 이제 마샬로예요. 전쟁법 또는 전시법이에요. 왕이 옛날에 장군한테 보내면서 칼 같은 거 주잖아요. 장군검이라는 칼은 이게 무슨 칼이냐면 전투하라고 주는 칼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죽여라라는 칼이에요. 너한테 모든 권리를 위임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출정을 해서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거니까. 근데 싸우는데 다시 항복을 안 해. 그럴 때 이제 장군이 그런 포고령을 말하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우리가 성을 함락한 다음에 성 안에 풀 한 폭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일 권리를 누가 주는데 왕이 줬어요. 전쟁 상황에서는 누가는 적이고 누구를 용서하고 하는 문제들을 일일이 국가의 사법관이나 왕한테 물어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장군한테 전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마샬로라고 그래요. 전쟁법이고 전시법이에요. 점령지에서 시행하는 군법이죠. 그러니까 이 마샬로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은 점령지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포로예요. 전원 포로인 거죠. 그럼 이게 이른바 점령지에서 시행하는 군법인 전시법인데 이게 국내에서 왜 시행되어야 하느냐.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시행이 돼요. 기본적인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왕당파하고 공화파 사이에서 서로가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한다. 너희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국내 마샬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한자 문화권에는 1882년에 일본이 이 마샬로를 계엄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기 법안 안에 집어넣어요. 국내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일본 천황이 그걸 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대한국 국제에 처음으로 이제 고종 혼자 이걸 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제 법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일제강점기까지 이게 시행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점령지였잖아요. 역대 조선총독은 아예 조선총독부 설치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만 임명한다. 군법이었어요, 사실은. 식민지 통치법 자체가. 식민지 자체가 점령지였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내내 계엄령 시하나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이제 1948년 정부 수립되자마자 2달 뒤에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계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계엄법을 준용했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 뒤은 제주 4.3 사건 때 여수 순천 일대 그리고 제주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제주 계엄령 선포는 한 달 정도만 이제 했다가 해제를 했는데도 제주 4.3으로 사망한 인원 수가 최소 3만 명, 좀 많이 잡으면 5만 명까지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아이까지 포함해서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전쟁법이잖아요. 전쟁이라는 상황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률까지 무너뜨려요. 기본적인 도덕률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집어넣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도덕률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는 살인을 많이 하면 훈장받아요. 적의 거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불질러도 훈장받아요. 살인, 방화, 강도 같은 행위들이 전쟁 시엔 그게 훈장감이 돼요. 프랑스에서는 1차 대전 기념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훈장받은 범죄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 전시 상황을 실제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였단 말이에요. 제어받지 않으니까 내면의 악마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실험이 있잖아. 왜 A라는 사람 손에 이제 전기장치 갖다 놓고 B라는 사람 안 보이는데 투명 유리창 놓고서 거기서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게 해주면 처음에는 살살하다가 계속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고. 제어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악마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5.18 때 광주에서 나타났던 일들이고요. 1952년에 이승만의 계엄 선포가 바로 지금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윤석열이 이승만을 워낙 좋아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한 것 같아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계엄을 따로 선포할 필요도 없었어요. 임시수도 부산 일원에
공비가 출몰했다라고 하는, 출몰하지도 않았어요. 출몰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를 점령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 중에 14명인가를 이제 국제공산당 가입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은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데 그 협박할 때 지금 이제 극우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처음 등장해요. 1952년에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를 돕기 위해 급조된 사설 깡패 폭력 조직. 이들이 이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이승만이 재선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 사건 때문에 내란죄를 국회에서 만들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또는 정지시키려고 하는 행위. 이때 지금 내란죄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요 쿠데타를 겪고 나서. 1972년에 이제 박정희가 10월, 그보다 20년 뒤죠. 유신하면서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하죠. 이것도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 이러면서 뭐 교류가 시작되고 서로 체제 우위 뭐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통일에 대비해서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 라는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들, 국회에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각 해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는 어떤 식으로 우회했냐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황당무계한 제도죠. 이런 제도로 우회해버렸죠. 그래서 계엄을 해제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뒤로 긴급조치 체제가 1979년 본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잖아요. 그 기간 중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이제 몰아서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이라든가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다른 나라 예를 좀 들어볼게요. 1973년, 그러니까 박정희가 계엄령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감행한 그 다음 해에 칠레에서 피노체트 일당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어느 나라는 그래요. 계엄은 이건 계엄 사령관한테 모든 사법권과 경찰권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만이, 그리고 이제 근대 국민국가 이후에 왕이 없는 공화정에서는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61년 5.16도 그래서 불법 계엄이에요. 육군 소장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칠레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은 아엔데인데 아엔데 정권은 사회주의 칠레 노동당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피노체트가 일개 장군이 대통령을 죽이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노동당 당원들 명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곽 조직들 여기 소속된 사람들 한 3,000여 명을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몰아넣고 그냥 죽여버려요. 76년에 아르헨티나 이제 비델라 정권의 쿠데타는 더 끔찍했어요.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패런주의자들까지 다 특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76년부터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3만여 명이 이제 사망 또는 실종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좀 잔혹했어요. 계엄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래요. 총을 들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러운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또 양심적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서 고문하고 허위 진술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3만여 명이 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성폭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그렇게 해서 임신한 여성들의 아이를 빼앗아서 외국 기관에 입양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 드라마에서 보듯이 사람을 반쯤 죽인 상태에서 장기 적출하는 이런 대목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졌대요. 고문하다가 장기나 안구를 적출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팔아넘기고 시신은 헬리콥터에 실어서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그 희생자 어머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벌였고 아르헨티나 쿠데타 희생자 어머니들의 모임을 5월 광장 어머니회라고 그러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시위 벌였던 광장의 이름이 5월 광장이었어요. 80년 광주 어머니들하고 자매기련을 맺었죠. 광주의 어머니들은 5월 어머니회였고 거기는 5월 광장 어머니회였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군사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또 피가 시민혁명이 필요했던 거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을 포로로 취급하는 것이고 전시 상태의 인간형으로 총을 쥔 자들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과 학살과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독재 체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땠겠느냐? 이번에 보면 이제 노상원 수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체포 명단 보면 김어준 총수 사살 대상이었죠. 그죠? 저는 이제 계엄 선포됐다는 그날 방송을 보고 1시간 정도는 실감이 안 났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진짜 미쳤구만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현실 자각이 되는 거예요. 막 몸이 떨려요. 아, 뭘 해야지? 훌륭한 분들은 국회 앞으로 뛰어갔는데 저는 가봤자 제가 뭐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유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뭘 써야 될지. 처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그 생각도 조금 났어요. 김어준이 괜히 나 덧설렁에 불러가지고 그 생각도 조금 나긴 했어요. 왜 처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 잡혀가서 무슨 고문당하고 김어준이한테 무슨 그동안 공작금 받은 게 얼마냐 뭐 이런 거 뭐 대답하는 거야. 뭐 다 대답하면 되니까 얼마 주지도 않거든. 그동안에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말을 했느냐 뭐 다 풀어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까지도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이 군사독재는 늘 그래 왔어요. 항상 연좌제를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겠느냐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에게 사회를 들어뒀겠죠. 애초에 계획은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도발하고 전시 상황을 유도해서 전쟁 상태의 계엄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선택한 이제 계획이 선관위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니까 이 국회는 애초에 불법적인 국회다. 국회를 해산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한 축일 거고요. 또 한 축에는 이번에 명단 보면은 그 14명 외에 민주노총, 정의구현 사재단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이 주목됐었어요. 전 통진당 이석기 씨. 감옥 한참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통진당하고 이제 북한을 엮고 첫 번째로는. 북한에도 천주교 교구가 있어요. 평양교구가. 좀 남북관계가 그래도 풀렸을 때, 괜찮았을 때. 이명박 정권 때도 남북관계가 끊기기 전까지는 이 북한 돕기 운동이라는 통로로 해서 한국 천주교 사재단하고 북쪽의 장충성당 천주교인협회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엮어서 북한하고 내통한 이제 윤석열이 말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여기 있다. 이석기, 정의구현사재단, 민주노총, 김어준 총수까지 뭐 주머니에 무슨 북한 간다라고 하는 유서가 발견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런 이제 유서도 필요 없이 그렇게 엮어서 한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전두환이 만들었던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회나 헌법을 거기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서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다 정치활동 금지를 묶어놓고 허수아비 정당을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종북반국가 세력 실체를 보여주고 한쪽으로는 국회를 해산해서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계엄도 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순순히 됐겠느냐. 저는 이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최대의 판단 미스가 우리 역사에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갈 시민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가 하나. 두 번째가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망설일 줄 몰랐다가 또 하나. 이게 전부 우리 과거 경험에서 온 거거든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때 당시 대학들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면 한문 앞으로 모이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5월 17일 자정에 각 학교를 다 쳐들어가서 계엄군이 그
학생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잡혀간 것도 그날이었죠. 광주에서만 학생들이 모였고 거기서 5.18 학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예상을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계엄군이 살인범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계엄군이 민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73년 77내 쿠데타나 76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쿠데타였던 1980년 계엄령 때만 해도 그렇게 명단이 많지 않았어요. 워낙 박정희 전두환 체제 하에서 이른바 시민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것들의 활동을 억압해 놓았기 때문에 당원도 별로 없었어요. 민주당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조사해봤자 몇몇 사람들 잡아가고 김대중 내라는 모사건 같은 걸 조작해서 그렇게 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윤석열과 이 계엄 내란 세력의 망상 속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당장 보면 민주당원 5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여기 몇만 명 포함해도 수백만 명이에요. 게다가 민주노총 120만 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하면 노동조합 원만 250만 명이에요. 남태령에 왔던 전농회원, 거기도 100만 명이 넘어요. 그 밖에 무슨 촛불행동, 정의구현 사재단에 참가했던 이런 분들, 각종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집회 나오는 깃발 밑에 모인 사람들, 그 깃발 이름 써 있는 단체 회원들만 따져와도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지도자급만 잡아서 고문하고 투옥하고 한다 하더라도 감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도소까지 다 정비해놨잖아요, 사전에.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제 총수가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무바라크, 독재자였었는데 시민혁명으로 이제 무바라크를 쫓아내요. 그때 이 시민혁명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300여 명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무바라크를 쫓아내고 헌법도 바꾸고 선거법도 바꿔서 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였어요. 이 새로 뽑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다. 국회는 불법기관이다라고 판결을 해요. 의회가 무력화돼 버리니까 혼란에 다시 빠져버리고, 특히 이제 무바라크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대외적 신인도는 떨어지고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져요. 이 틈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시 대통령을 추대해서 일단 이집트 전체를 장악한 다음에 10개월 후에 자기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 대통령은 의문의 사망을 해요. 우리 어떻게 됐을 거냐. 그 사례를 보면 윤석열이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첫 번째 수많은 사람이 죄 없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게다가 이 인간들이 종이절단기를 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안소니 퀸 나온 패세이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나치가 레지스탕스를 잡아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고문 장면이 나와요. 종이절단기로 그렇게 자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단 천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불법기관이라고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 하기 전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개헌하고 자기 다음에 김건희한테 물려주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또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퇴진, 계엄 해제, 불법 계엄 해제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겠죠. 그럼 또 이제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지금도 경제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선포해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도대체 얼마인지 앞으로 한국인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된다. 처음에 나왔던 액수가 한 900조 되나요?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 파탄 상태 직면에 실업자 넘쳐나고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사람들의 불만이 끓어오르고, 그 불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민주주의 파기하고 경제까지 말아먹는다고 하는 불만이 고조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군대가 윤석열의 직속 부하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1952년 이승만 계엄 때는 여기 와 있던 유엔군이 경악을 했어요. 미군도 당장 해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요. 게다가 전쟁 중이라서 이미 전시작전권이 완전히 미군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군인을 더 오래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군인도 그래서 이승만의 반기를 줄 수가 없었어요. 박정희가 72년 계엄을 했을 때는 본인이 군 출신이잖아요. 군인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충암고 출신 몇 명 가지고 군대 전체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충암고 출신이라고 해서 죽고 살 만큼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제 윤석열이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건 그런 거였었어요. 군부에서는 야, 이 국민의 이런 불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김건희를 제일 미워하니까 이거 잡아서 국민한테 넘겨주면 꼭 그런 거였거든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깡패소탕이었어요. 전두환도 삼천교육대 만들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게 이제 김건희, 윤석열을 거꾸로 이제 체포해서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거죠. 두 번째로는 5.16 쿠데타가 난 그 당시에 박정희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국유지가 많았어요. 특히나 일제강점기 이왕직이라고 해서 조선 왕조, 왕실 소유지가 많았어요. 그게 전부 문화재청 소유지였거든요. 근데 그 땅 대부분이 쿠데타 나고 나서 장군들한테 불화가 돼요.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그렇게 이권이나 돈을 나눠주지 않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전두환 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88올림픽 유치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다 교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신호등 교체권이라든가 수많은 이권들을 나눠줌으로써 쿠데타에 동참했던 사람들한테 이권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평생 먹을 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늘 야당만 치질 않았어요. 원래 여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패 세력. 그래서 전두환이 쿠데타하고서 김정필도 잡아갔어요. 이후락도 잡아가고요. 원래는 같은 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잡아서 부패 혐의로 체포하고 재산 일부 압수하고 이랬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쿠데타 가담자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권들을 빼앗아서 넘겨줬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87년 얼마나 많이 싸워왔어요.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군사 독재 정권도 다시 물리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흘릴 피가 보통이 아니었겠다. 그래서 계엄 선포되자마자 국회 앞으로 달려간 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 수만 명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마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경선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그때 달려갔던 사람들이 어딘가에 글을 올릴 찬스가 생긴 거예요. 거의 10,000개 수준이 달렸어요. 나도 그때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다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할 공간이 생긴 거지. 그 사람들이 당신들도 살린 거야. 나도 살린 거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벙커 앞에는 계엄군 동상. 깡탕! 깡탕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맛있죠. 근데, 들어올 때 들어온다. 올 때 사야 된다. 5분을 모시겠습니다. 윤성은 평론가는 대기실에서 얘기 들으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라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너 예쁘다 너. 내 눈에 띄지 마 그래가지고 오늘 다른 영화 행사에 가신 것 같아요. 예. 한회 빠졌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주 눈빛이 매섭더라고. 진짜 잘못했어요. 옆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아니 너무 예쁘더라고. 너 죽을래? 껌 좀 씹으면서. 껌 씹으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눈에 띄지 마 이런 눈빛으로 막. 진짜. 자, 이거 빵 먹고 시작합시다. 빵 좀 없어요? 좀 드려. 내 건 안 된다. 버터랑. 실은 우리가 대기실에서 지나치게 많이 먹거든. 맛있어가지고. 빵 좀 드려. 딱 먹어보면 진짜 집에서 아무 빵에나 끼워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과점에서 사서 드시는 그 버터빵, 팥빵 이거랑은 품격이 달라집니다, 진짜.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깡탕버터. 이거를요, 열면 여기 조각이 되어 있어요, 깡탕이라고. 너무 예쁩니다. 정말 이 버터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때 구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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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고급스럽게 드시려면 고기, 소고기 구워서요. 그 위에 싹 얹잖아요. 뜨거울 때 싹 얹으면 진짜 고기가. 난 사실 크런치가 먹고 싶어요. 있어요, 여기? 좀 찾아줘. 건재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보려고. 왜냐면, 건재가 이번 주까지만 기일을 잡았어요. 9번째 재판관이 만약에 합류하게 된다면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증인을 불러서 듣는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헌재에서 등장한 증인들과 윤석열의 주장을 종합할 때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이번 주에 한 말 중에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주부터 못 봐서 어떻게 해요? 섭섭해서. 원래 코미디가 진지할수록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갔는데 박수를 안 쳐가지고 자기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재판관의 일이라도 먹힐까? 안 먹힙니다. 나는 윤석열의 실체를 그들도 처음 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신원식이 매우 정상인으로 보이잖아요. 신원식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야. 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곽정은 사령관이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그 말 나오자마자 나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저 한 번이 아니야. 그 뒤로 계속 들어.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60초 후에 인원이란 말을 4번으로 연속 써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모질이라는 게 밝혀지면 헌재 재판관들이 동정심을 가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아, 이런 모질이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굳어지겠죠. 계속 자잖아요, 또. 맞아. 자. 왜 이렇게 자는 거야, 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가 먼저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먼저 갔죠. 가더라고. 증인 2명 듣고 나서 졸린지 가더라고. 네. 숙고하시는 중이겠지. 깊은 법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김병주가 곽정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정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먹힐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비참한 형식으로 버림받는 리더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윤석열만 모르고 있지 사실은 엊그저께 최경영 기자가 자기 프로그램에서 그랬거든요.
공중파에서는 내가 이런 말 못했는데 유튜브니까 그냥 한다. 저게 사람 새끼로 보입니까? 라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바보인 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 그럴 일이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돌아왔어. 그럼 제일 곤란해할 집단이 어디일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직도 1호 당원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원하지 않죠. 당연히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선거에만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해외에서 알려지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번역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박수 안 쳐줬다고 개헌구 보냈다라고? 이걸 어떻게 써? 나 저거 듣고 우리나라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 아니 근데 제가 중국에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다 알아요. 다 알고요. 부끄러워. 우원식 의장님이 이 녹색 넥타이를 메고 토르망치를 내려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정확하게 뭘 한다는 거예요? 아버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해줘. 우리가 그 해외에 있는 분들이 모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니네 대통령 바보라며? 그 말을 안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좀 황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 완전 만화 주인공이네? 뭐 사우스파크나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머저리 스타일의 만화 주인공이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OTT가 발달해서 우리나라 말 되게 찰지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사람들은. 네. 저 카툰 캐릭터가 박수 안 쳐준다고 계엄했네. 알고 있어 이미? 예, 알고 있죠. 부끄러워. 방금 전에 카톡하고 왔어요. 헌재 심판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법리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저런 걸 보고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돌려줄 수 있을까? 다른 얘기하기 전에. 얘네들 계속 거짓말을 해, 그리고. 여론조사 꽂힐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계엄구를 보낸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가다가 돌아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왔다고 씨발. 내가 만났다고 쟤들은. 네,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잖아. 직접 그때 계엄구 만났다고 왔을 때.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양재열 다 변호사. 찍혀 있었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해요. 돌아왔다고. 당장 가지도 않았어요. 쟤들 저기서 흩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저예요 저거.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잠깐 다시 보여봐봐 다시. 다시 보여줘, 양지열. 저기 양지열이야 진짜? 양지열 출연하려고 그러는데 출입 통제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 못 들어오게? 네, 못 들어오고 있었어. 그리고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트럭을 보냈단 말이에요. 수류탄 실어가지고. 수류탄을 실어가지고? 수류탄으로 시포가지고 다른 데서 날려버리려고. 양지열 변호사 2차 계엄했으면 죽을 뻔했어. 진짜 그러네. 응? 그때 당시에 그 앞에서는 다 정리가 된 줄 알았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PD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가고 골목 쪽에 숨어 있다고. 숨어 있었어 그때. 2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2차 계엄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거야. 국회에서도 그 해제를 하고 나서 그 한강변이나 이런 데 다 포진해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 여의도 주변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본회의장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밖에 나가서 씻고 오고 밥 먹고 오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장을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뭘 가다가 말았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네. 게다가 지금 만약에 헌재에서 되돌아간다면은 이제는 반드시 2차 계엄을 할 자다. 계엄 해제되고 이틀 뒤인가 그 본회의장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왔단 말이죠. 내랑 공범이다라고 샤우팅을 했거든. 그랬더니 와서 위아래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 더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다고 추정을 해요. 니네들 조금만 있어봐. 니네 너 나한테 소리 질렀지? 니네 조금만 있어봐. 근데 그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나왔어요, 박성재 장관이. 제가 또 내랑 공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오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의원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때는 제압된 거야. 그렇지. 선관위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특전자 사령관한테 김용윤 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선관위 들어가라고 했는데 곽종근 거절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파악한 게 52사에 200명, 56사에 300명.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몇 명이냐. 다 해봐도 다시 들어가서 2차 그 선포하고 해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인력이 안 돼. 그래서 중과부적이라고 했던 거야. 그때는 중과부적의 의미를 몰랐어요. 1000명 얘기를 그래서 한 거죠. 그때 당일에는 포기를 했지만 그 2, 3일 뒤에 국회 왔을 때는 여전히 뻣뻣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HID 요원들 해제가 된 거 임무에서 풀려는 건 거기서 일주일이 더 지나서였어요. 한참 더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의 소형으로 볼 수 있는 폭동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켜서 명분을 줬으면 또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상원 체포되기 전까지는 네. 박성재 장관의 태도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랑 공범 그랬더니 아래 위로 쫙 눈 부릅뜨고 너 이 새끼야? 너는 급으로 보니까 B1 벙커는 아니고 순서 좀 올려줄까? 그러니까 어디 뱅정도로 한번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의원님 왜 이러세요? 참 박선원 의원하고 김명주 의원이 특전사 수방사 차량한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야. 되돌아보니까 그 두 부대가 국회를 갔던 최전선이었단 말이지. 그 두 부대가 빠져버린 거야. 계엄 직후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다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 사실대로 다 터놓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분위기처럼 뭔가 자기들끼리 감싸 안고 언론들도 이게 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분위기였다라면 거기서 진실 터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탄핵 소추 국회 통과한 거 지금 생각하면 기적적이에요. 한 1, 2주만 지났어도 통과 안 됐어. 탄핵 투표 204표였잖아요. 그때 그 우원식 의장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가 직접 이제 중국에 같이 갔다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거기에 표 개수기가 있어요. 그럼 차라락 해서 땡 하면 100장이에요. 처음에 통과 안 될 때 차라락 땡 100장 넘었다. 차라락 하는데 땡이 안 된 거야. 아이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차라락 땡 차라락 땡 차라락 됐다. 소리로 알았구나. 소리로 알았다는 소리로. 먼저. 200표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개수기 소리로. 그때 딱 4장 넘어갔잖아. 네, 4장 넘어갔거든요. 4장. 개수기 소리 듣고 됐다. 진짜 아슬아슬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안 했으면은 끝났고 헬기가 더 일찍부터 했으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럼 들어오는 거지. 계엄이라는 거를 뉴스에서 봐도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 어떡하지?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국회로 와주십시오. 정말. 그거 엄청난 판단력이었어요. 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구나.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국회구나. 그 사람들한테 달려와야 된다는 걸 일깨운 그 순간의 결정이 정말 중요했어요.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판단은 두고두고 칭찬받아야 돼요. 자기가 비명계라고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몇몇. 그분들한테는 딱 질문 하나면 되는 거예요. 계엄 중일 때 당신 뭐하고 계셨냐고. 라고 말하면 아닥하게 되는 거지. 그건 아닥하기 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와주십시오라는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정말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회로 갈 수 있었고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담 넘은 사진은 정말 모든 언론에서 다뤘어요. 근데 그것도 알아 중국에서 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부각시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일부러 외면했죠. 외면했기 때문에 일부러 외면한 거예요, 그거는. 제 주변에 신문을 자기는 꽤 열심히 본다고 보는 애도 와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었대. 야 이재명 대표는 그 시간에 라이브 했어. 그랬더니 정말?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조명해주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 1년의 행위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거든? 이재명이라서 조명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부당하다 봐요, 난. 언론에서는 다시 한동훈 띄우기가. 나 좀 떴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떴으면 좋겠어. 한동훈. 아니, 왜냐면, 어제 이제 권성동 이 양반이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듣기가 힘들어요. 그걸 보고 나서 한동훈은 어떻게 했지 하고서 이제 한동훈이 옛날 연설한 걸 봤어요. 사람 같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도 사람 같아. 신원식과 한동훈의 재발견이야, 최근에. 탄핵 소추가 통과된 것은 한동훈이 공이 큽니다. 그 인정해줘야 돼요. 그 대목은. 역시 김어준 한동훈 팬으로 밝혀져. 고백컨대 저는 반체제 청년이었어요, 20대.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체제 수호 중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체제는 보수와 극우예요.
반체제 보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제 수호 중년이 된 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법을 하나 엊그제 발의를 했는데 12월 4일을 헌정수호의 날로 국회법에다 명시를 하자. 헌정수호의 날. 그렇지. 괄호 열고 월담절. 그리고 월담절 새벽에는 국회의원들이 한 번씩 다 한 번 넘고 국회의원들이 담 한 번 넘는 거 퍼포먼스 좋다 그거. 네. 원래 전통이란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한 300년 지나잖아요. 왜 넘는지 몰라. 근데 그냥 괜히 넘고 있어. 그 대신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한 명은 거기 입구에서 소리치고 있어야죠. 299명은 담을 넘고 한 명은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아니 뭐 아예 그 공식 체력장으로 단 넘기는 통과해야 후보 출발할 수 있는 걸로 자격을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도 필요하다고 봐요. 월담절 좋다. 월담절. 헌정수호의 날 괄호 열고 월담절 가로 닫고. 신장식 변호사 국회의원 되고 나서 쓸모있는 얘기 잘 없었거든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의 기념인들이 되게 우스운 일 많이 해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날의 행위를 기리기 위해서. 월담절 좋다 이거. 잠깐만, 신 변호사님도 그때 담 넘었어요? 아, 저는 담을 넘은 게 아니라 막고 있었는데 중간에 경찰한테 통과시켜준 가서 때가 있었어요. 약 30분 정도 자기들 명령체계가 혼란이 와가지고 문 열어!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간다는데 누가 문을 닫고 있어! 문 열어! 내랑 공범될 거야! 했더니 이쪽으로 오시죠 하더니 문을 뒷문 아니 그런 거 찍어놨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찍어놨어야 했는데 누가 믿어 지금. 아무도 좀 믿기가 어렵긴 한데. 그랬을 리가 없잖아. 의원실에서 목격자 찾아서 데리고 와. 그때 꼭 이준석 같아. 그때 제가 너무 소리 이준석 지르고 같아 안 돼. 나는 들어갔잖아. 안 돼. 걔는 안 들어갔고 나는 들어갔잖아. 안 돼, 안 돼. 아니 여기도 시끄러 임마 했을지도 몰라. 맞아. 시끄러 임마! 그때 제가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들어가던 모습을 본 분 계시면 댓글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로 못 남겨놓는 게. 그러네. 보좌관도 없었대지. 뭐 아는 사람도 없대지. 뭐야 도대체가. 아니 이분이 지금 내가 찾아봤거든요. 그때 국회에 가면서 라이브로 국회 오라고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하나였어요. 유일. 나는 다른 의원들도 있을까봐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아, 문 열어! 고함 질렀다고 하는데 그것도 라이브가 없잖아. 응? 찍었어야 돼. 다 찍었어야 되는데. 양지열처럼 찍히던가 아까 거기. 그러니까 찍었어야 되는데. 양지열 변호사는 찍혔어. 찍혔잖아. 그날의 순간이 계엄군과 신랑이 하는 거. 그때 주고받은 대화가 뭐예요? 정확하게. 아니 신호등 바뀌기 전에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이거 내밀었죠. 가결됐다 비켜라. 그랬더니 저희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재섭 앵커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럼 전화 받고 오겠다 그러고 전화를 받고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시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령을 안 받았을 때는 출입을 통제하고 아무도 안 들어보냈다. 안 들어보냈어요.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소령으로 기억을 하는데 소령은 저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뒤에 부관으로 보이는 애는 야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 막 이러고 있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양재열 변호사는 저 금융 기록도 있어요. 금융기록? 저기 한번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을 때 전화 받으러 온다 그러면서 밖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형수님한테 보냈거든요. 이야. 와. 이야. 야, 진짜. 오, 사랑꾼. 사랑꾼. 야, 봉지욱 기자는 정반대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는 나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대자본을 넣어놓고 가 그랬는데. 아니 왜냐면 나는 그 여의도 상황은 보면서 나왔잖아요. 여의도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도착했을 때 혼자 있는데 그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무서웠지. 그러니까 내가 잡히면 순간 우리 안 사람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사랑꾼이네. 그 다음 날은 혼났을 거야. 후회했겠지. 이렇게 많아? 내가 모르는 이 돈은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엔 후회했을 것 같아, 분명히. 그 전 상황이 택시를 타러 갈 때 딴지에서 연락을 받고 저도 이제 경황이 없어도 우왕좌고 했는데 연락을 받고 순간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작가가 군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같고 아니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안사랑한테 먼저 이렇게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저는 내심으로는 좀 말려주기라도 바랐는데 안사랑이 딱 듣자마자 하는 말이 여의도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잖아. 부르면 빨리 가. 멋있다.
그랬습니다. 사모님 알고 있었어. 보내면 비자금 다 나온다. 아니 솔직히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아니 전 남편 보냈어요. 국회로 가라. 그럼 좋아. 그러면 남편을 보냈어? 그러면 그쵸? 좋아. 두 번째 돈을 돌려줘? 아니, 안 돌려줘야지. 남편이 국회로 갔기 때문에 모든 재산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거 저는 알잖아요. 계좌번호는 확보하고 보냈어요. 아, 저는 다 인증서 그런 거 다 아니까. 이미 네. 그럼 남편만 제거하면 몸만 되니까. 네. 딱 듣자마자 그걸 실황 중계로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러자마자 딱 텔레그램으로 우리 의원들 방에다가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다 국회로 가야 됩니다. 라고 28분에 정확하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일단 이 상황은 하루 이틀에 안 끝난다 해서 속옷과 양말을 넣고 짐을 딱 싸고 3층에서 아래 군인이 있나 없나 봤어. 나 아직 안 왔더라고. 없어. 그럼 빨리 가야 된다. 잡히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잡혀야 된다. 그래야 잡혔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잡혔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안 되니까. 순간 우리 동네에서 이 시간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로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어, 스타벅스로. 스타벅스. 잡히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잡혀야 된다. 맞아. 이혼해가지고 지금. 이거, 목격자가 없잖아, 목격자가 지금. 목격자가 없어, 혼자 사니까. 그렇지. 목격자가 있어야 돼.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혼자 있으니까, 방에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로 뛰어갔지. 뛰어간 다음에 수행 비서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차가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다 둘이 잡히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기록을 남겨야 된다. 증거를 남겨야 많은 된다. 생각을 했네. 네.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걸 다 근데 계산해가지고. 신 의원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하면 개별 의원들을 바깥에서 체포를 미리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이미 의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의도 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모이시더라고. 아니 이렇게 근데 사람 많은 데서 내 행적을 알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산한 사람이 왜 국회 들어갈 때는 아무도 안 봤다는 거야? 난 정말 자기라도 찍지. 증거를 남겼어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어떻게 들어갔어요? 소리 지르고 들어갔다니까. 나 아무리 봐도 당장 문 열어.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가겠다는데 니들 내랑 공범이야. 제발 댓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의원회관 쪽 문에서 뒷문에서 신장식 목격자 조용히 해봐. 내 말이 맞지 않아? 본 사람이 그때 꽤 많았어요? 네, 꽤 있었어요. 이미 한 10여 명 이상 이 앞에서 연문이라서 정문이 굉장히 아니라 빨리 연문 도착한 쪽이라. 편인데. 네, 빨리 도착한 편이에요. 제가 한 이재명 11시. 대표가 진짜 빨리 도착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의 20분 만에 도착했대요. 네, 저도 한 11시쯤 들어갔어요. 비굴하게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보내 주겠어요. 아니 좀 믿기가 어려워 아무리 봐도. 우리 윤성은 평론가가 오늘 왜 안 나왔는지 이해가 가네. 거업은 뭐였어 그날? 저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근데 이게 재밌다, 전통이 이거. 될 것 같아. 월담전 전날은 다 같이 모여서 그날 뭐 했는지를 그렇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날 방송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일산에서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계엄령이 터졌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 이 자식은 분명히 갈 것 같은 거지. 국회. 네.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셨네. 사실 내가 어머니 뿌리치고 가려면 갈 수 있었지. 너무 고마운 거야. 어머니가 잡아주시니까. 난 어머니가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온 것 같아. 내 자식은 내가 잡아줘야 그 핑계를 안 간다. 그렇지. 예. 제가 30살 후반까지는 되게 그지로 살았어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 이 돈을 내가 못 쓰고 가는구나. 이제 겨우 요만큼 벌었는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와 팔자가 뭐 이러냐. 왜 김원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수많은 쇼츠를 남겼는가. 김원준 개새끼 이러면서. 아니 아까 앞에 전우영 교수님이 왜 김원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생각했지. 했죠. 당연히 했죠. 사실 나도 그랬어요. 내가 사실 국회 갈라 그랬는데 식구들 전부 다 나를 뜯어 말리면서 너는 가면 잡힌다, 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나는 떳떳하다 이랬더니 넌 김어준에 나갔었잖아.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김어준 XX야 내가.
저도 남편이랑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야 너는 다 알아보면 안 돼. 안 돼. 너 김호준 방송에 나갔잖아. 너는 가면 잡힐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왜- 나서 이제 가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오케이 그럼 이쯤 가면 되겠다. 가는 도중에 가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가는데 영등포쯤에서 가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의도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그냥. 가긴 갔다. 가긴 갔지. 가긴 완벽했어. 갔어. 어머니 왔지. 내가 어머니 뿌리치고 나갔지. 차에서 내리긴 했어? 차에서 내렸지. 내려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들어왔지. 아 지금 여의도 분위기가 어떤가 이러고 보니까 군인들도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아씨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빨리 올 걸. 군인 옷자리라도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예, 나도 이준석처럼 소리라도 한번 지르는 건데. 노희 변호사는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또 전라도 분이시라 광주의 기억이 있거든요.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예. 얘 이거 나갈 텐데 이거 말려야 된다고. 그렇죠. 왜냐면 당신 친구분들께서도 다스베이다 슈츠를 통해서 당신 아들내미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나갔다는 사실 알고 있는데 이 마당에 제가 안 튀어나갈 리는 없고. 근데 2차가 됐으면은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는 갔어. 여기서 이 아마 앞에서. C4와 함께 폭발돼서 사라졌겠지. 그러니까 예. 거기 수류탄과 폭탄이 있었으니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고 고문하고 뭐 이렇게 맞을 일도 없고 그냥 이따가 갑자기 가면 뭐 하는 거지 뭐. 제일 깔끔하지 뭐. 신장식 변호사는 고문당했지. 해제 의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 했는데 헬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걸 찍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보좌진들이 안으로 의원들한테 계속 보내줬어요. 바깥 상황을. 40대, 50대 선수들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바리케이트 쌓고 헬기 오는 영상을 보고는 이거는 우리가 끌려 나갈 수도 있겠구나. 어디 숨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내가 이제 도피 생활도 많이 해봤잖아. 노화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해제가 돼도 나는 체포되면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어. 총수는 뭔가 전리품 느낌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김어준을 잡아온 사람 뭐 이렇게. 이거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다. 아니 끌려가가지고 행방불명 됐다고. 그렇죠.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날은 해제도 해제지만 절대로 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했지. 나는 솔직히 총수가 도망가면서 수염을 깎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특보할 때 봤을 때 배가 싹 빠져있던데 진짜로. 한동안은 되게 날씬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차도 여러 번 갈아탔고 그런데 150명 넘었는데 안 하는 거야. 표결을 안 하는 거야. 나 미쳐버릴 줄 알았어 나 진짜.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해본 게 50년 전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폼을 찾아야 돼 이제. 어떤 형식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서 헌법재판소든 저쪽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할 거냐. 그다음에 안건을 전부 다 의원들 단말기에다 탑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자투표를 할 수 있거든. 그 의사국장님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보통은 한두 개는 고장이 나서 단말기가 이렇게 책상 위로 못 올라오는데 딱 단말기 업을 했는데 300개가 아름답게 딱 올라오더라는 거야. 하나도 오차가 없이. 몇 사람의 직원들이 그걸 다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님은 원래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한 거지. 추경호. 추경호 원대한테. 추경호가 1시 반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맨 끝에 나 지금 협의한 겁니다. 뚝. 일단 협의를 했어. 그런 다음에 표결권 침해 논란이 있지 않으려면 본회의 개최를 한다라고 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표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알렸지만 실제로는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1시로 통지를 한 거지. 일부러 우원식 의장님이 본회의장 그 위에 자기 의장석에서 추경호 원대한테 전화를 합니다. 뭘 어떻게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1시에 표결을 시작을 한 겁니다. 또 국회 안에 윤석열하고 통화하던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족수가 됐네 안 됐네 하고 있었잖아. 어떻게든 그 지연시켜서 군인들이 거기 들어갈 때까지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추정이 되죠. 맞습니다. 네. 왜? 제가 지금 스픽스 진행하러 가야 돼갖고. 명태균 한마디만 하고. 명태균 공익제보 좀 받아줍시다. 명태균으로부터 소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고, 포렌식 아직 덜 끝났대요. 그, 검찰하고 포렌식 참여하는 변호사님하고 내가 확인했고,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포렌식 덜 끝냈는데, 이 검찰의 사실은 태도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특검 통과가 되어야지만 되고, 안 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제가 조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검찰은 안 까도 변호사님이 따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아니, 나보고 자주 오라고. 거기 변호사님들도 그랬고, 갈등이 좀 있어요. 예. 왜? 그거는 다음 주에? 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게요.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윤성은 평론가 또 못 오는 거야? 아니. 이제 명태균 건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2월까지는 명태균도 강혜경도 수사팀의 의지가 있다. 다 그렇게 느꼈는데 갑자기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되면서 수사가 거의 중단 상태 아니냐. 그래서 명태균 씨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계엄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짱 보는 것 같아요. 짱 보고 있고 대선 국면에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파견 와가지고 열심히 수사하던 팀이 다 원대 복귀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제가 들어서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고의 지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이슈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게 윤석열, 김건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요. 국민의힘 다수.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또 최상목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하겠지. 보이고. 명태균 씨가 다시 중요해지는 국면이 올 거라고 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 헌재는 윤석열이 큰 활약을 해주어가지고 헌재는 이제 속도만 남은 건데요. 여기 이제 좀 약간은 복잡한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증인신문은 끝나요.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쯤에 소위 서증이나 또는 동영상 등 추가로 증거로 채택해야 될 남은 것들을 몇 가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마지막 최후 진술 각각. 그러면 40여건. 그렇지. 9번째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9번째를 어떻게 하냐. 그 양반을 끼워주기 위해서는 소위 갱신 업데이트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걸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2주일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연되는 거지. 예, 그만큼. 헌재가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결정을 언제 할지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 내에 해야지 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 변론 종결 이후에는 돼도 이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은영 없이 8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임명을 하라고 한다면 이번 주 내에 해야 돼요. 전체 일정으로 보자면. 예. 공판을 갱신하면서 갱신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갱신을 다 들어야 되냐. 갱신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 게 별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는데 윤석열은 태클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양승태가 하는 거를 봤거든. 양승태 대법관이 변론 갱신할 때 녹취록을 다 듣겠다. 혹시 조작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다 듣겠다 해서 7개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주지는 않을 거고 헌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서 저는 길어야 2주일 거라고 봐요. 길어야. 그러면은 3월 중순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변수가 최상목이 또 임명을 바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 났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는 임명할 거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건 믿길 수도 있어. 임시직 가처분 없이 그냥 우리가 위헌 판결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방심시켜 놓고 또 일주일 동안 안 해봐.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거든. 그렇죠. 그럴 최악의 상황도 상정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8명으로 해서 탄핵 인용되잖아요. 9명이 안 했다고 길길이 뛸 거예요, 또. 당연하지. 1, 2주 늦어도 9명 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1, 2주 내에 끝내려면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거든. 헌재가 위헌 판정하고
최상목은 임명하고. 하여튼간에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대세는 기울었어요. 그건 명백해요. 윤석열이 눈부신 활약을 해가지고 작은 틈들이 생길 수 있거든.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건 뭐 100%. 도장 꽝 찍힐 때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봐야 된다. 끝!